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자살 시도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개입을 해야 돼서 저희가 법을 좀 개정해서 그러니까. 동의 없이 명단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아주 하는 법 그거는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 관문 같거든요. 정신과 또는 뭐 상담소 뭐 이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 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구를 해봅시다. 네. 약간 뭐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몇 분 더 네, 받아볼까요? 그러시죠. 예, 우리 지역 의료 쪽에 또 보건소에서 오신 가능한 점 좀 요약을 해주시면 네,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둘째 줄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들리시나요?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보유한 순천시 쌍지보건진료소 장지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와보니 저뿐만 아니라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절실해서 길어지지만 저는 절실해서 최대한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순천시 읍면의 면적은 서울특별시 면적의 1.3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1.3배의 면적에 의료기관은 40개고요. 쉽게 생각하면 강남구에 2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4년간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왔는데요. 한 가지는 고령과 그리고 거동불편, 교통불편으로 내가 진료소를 가지 못하지만 소장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이것과 내가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언제든 진료소가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요구를 14년간 하십니다. 왜 현실이 불가능하냐? 저는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지이고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즉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저희 주민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순천만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국 1890개 보건진료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본인의 진료소뿐만 아니라 인근의 보건지소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저희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아파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만 아파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금만 아파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 주제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분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AI 관련해서 저희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고 농어촌 기본법에 있다 보니 아까 그 내용에서도 AI를 활용한 진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간호사이지만 진료를 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소화불량인지 심근경색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진료를 보는데 그런 AI 기술이 보건진료소까지 파급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AI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갖춰져야 그런 바탕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를 그렇게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교육을 가도 남아있는 주민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까지 커버해야 되는 저희의 인력을 충원해 주시면 저희 시골에 계신 분들이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어 하시면서 저희와 즐겁게 여생을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순천 시민으로서도 순천시에서 30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순천시에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의료기관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성가롤로 병원인데요. 올해 2월 달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진과 더 좋은 시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환자 숫자는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전남대병원은 40명의 의료진이 있는데 저희 성가롤로 병원은 12명의 의료진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성가롤로 병원 같은 중진료권 병원이 버텨주셔야 저희 같은 시골에 있는 진료소장들도 믿고 119를 통해서 환자를 보낼 수 있는데
성가를로 병원까지 무너져 버리면 전남대 병원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 시골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눈에 보이지 않고요. 보건진료소는 서울특별시에 한 곳도 없습니다. 진료소장을 보신 것도 처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 처음입니다. 많은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고향을 지키고 계신 저희와 그리고 주민분들도 함께 살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박건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장님, 저희 평창에도 15분 계시는데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제 병원 관점으로 많이 말씀하셨고, 요약해서 좀 네, 가장 밑에 있는 보건진료소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허브 1차 의료, 오늘 정은경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과제 3번에 대해서 조금만 구현하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공공보건의원이라고 오늘 발표에 들어있습니다.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엄청 고민해서 만든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공보건의원이 과제 1, 2번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혁신과제 1, 2는 개소수 숫자와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혁신과제 3은 아직 개소수와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동료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려운 과제라 매우 어려운 1차 의료 과제입니다. 가장 흔한 1차 의료인데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꼭 챙겨주셔서요. 개소수와 예산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만 더 할까요? 네, 공공의료 쪽에 지금 너무 안 가고 있어서 제일 뒷줄에 계신 분 혹시 마이크 전달 드릴까요? 네, 제가 말해도 또 되나요? 뒤에. 예. 저기 예, 안녕하세요.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도 다 예산이 들고요. 어느 부서에서도 어느 분이나 다 예산이 드는데 오늘 마침 주무장관님께서 오셔서 우리 법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역대 정부에 다 마찬가지로 한 14% 정도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실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의무 부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이라도 재정이 충원된다면 지금 많은 재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 제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AI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AI가 의료 현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입니다. 대표적인 AI가 로봇 수술인데요. 제가 아는 의사는 2,500만 원을 들였고 수술을 하는데요. 또 제가 아는 분은 1,400만 원의 수술을 드렸습니다. 의사니가 감당했지만 일반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또는 이 신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수가 이런 것들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말씀을 빨리빨리 짧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돌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인데요. 지자체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법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마다 3억 정도고요. 저희 중랑구는 어르신들이 워낙 많고 재정 자주도가 낮아서 6억 정도 배분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만들 때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공공병원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병원들을 어떤 그런 공익법인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6,500병상의 병상이 들어옵니다. 서울대병원이 시흥에 들어오고요. 아산병원이 청라에 들어오고 세브란스가 송도에 들어오고 이렇게 6,500병상의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다 들어오면 과연 필수 의료, 아니 지역 의료가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 그런 것 아닐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병상이 너무 급증한다 그런 얘기네. 검토해 보시도록 하고요. 네,
네, 너무 앞줄에서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한번 발언권을 드리면 어떨까?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박재일이고요. 작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 보건소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병원선 511호, 전남 511호에서 유일한 의사로 근무 중입니다. 전공의세? 지금 내과 수련까지는 받다가 복무 때문에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2년째 근무 공중보건이? 중, 네네. 근무 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3가지인데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광군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환자분들이 80세시면 굉장히 젊으신 편이십니다. 환자분들 자가 운전 못 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주민분들 중에 중년분들이 운전하시면 그때 같이 따라 나오셔서 보건소 잠깐 나오시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읍내 인프라가 사실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읍내에 다 모여 있게 되는데 읍내에는 사실 의원이 20개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 다 찾아갈 수 있고요. 하지만 환자분들 곁에 없고 그런 사회 인프라도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통권에 대한 보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100원 택시라든지 회관에서 마을 읍내까지 옮겨주는 이런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중보건의사야말로 현재 공공의료의 아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현역병을 갈까 공중보건의사를 갈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역병을 언제 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옛날에 800명대에서 현재 92명까지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 회복될 추세는 사실 요원한 상황입니다. 물론 복무기간 단축 같은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긴 하지만 전신 농어촌 의료법 같은 것이 현역병도 처우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60년 동안 사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우나 복무기간 같은 곳에서 사실 많은 여론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좀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젊은 공공의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 커리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안 구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내과 교수라든지 봉지기로 일하다가 갑자기 보건소장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여기 현직의 많은 의료원장님들, 보건소장님도 와주셨겠지만 사실 개인의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심에 기대었던 것 부분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이런 공공의료에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은데 이것이 연속성이 전혀 없고 절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중보건의사는 공공의료에서 일하더라도 이것마저도 다른 이후 커리어의 절단이고 공중보건의사에서 개선해서 나가서 나중에 보건소장이라든지 혹은 의료정책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29년에 국립의전원이 개교해서 매년 100명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인력들이 의무봉부 15년만 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연속성 있게 가려면 이러한 커리어 체계 구축이 그 이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를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가는 거를 절대 안 간다. 근데 과거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현역은 1년 6개월, 지금 군의관으로 가면 몇 년이에요? 36개월. 36개월. 의무 저희 훈련소 기간 따로 돼서 한 38개월, 17개월 정도. 훈련소 기간도 빼고. 근데 그게 과거에도 그 기간인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죠. 기간이. 예, 55년도, 60년도 때부터 단 한 번도 줄지 않았고 현역병도 36개월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사실 절반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래 같은 기간, 예, 내 훈련 기간 더해진 정도였는데, 그리고 보수나 처우도 여전히 물론 조금씩 개정은 있지만 사실 현역병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완전하게 열등한 대체복무 제도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좀 검토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공중보건이라고 군의관이라고 부르죠. 군에 가는 거는. 그 대신에 이제 그 일반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이. 두 개가 군복무 하나의 대신에 대체복무 제도인데 이제 네. 국방부에서 데려가시면 군의관이 되고 보건복지부 그 산하로 외에는 들어가면 공중보건에서. 하여튼 이게 당초에 무리 없이 이게 진행되던 시절에 예를 들면 사병의 복무 기간 조건 이런 일종의 뭐 부담과 편익, 그다음에 공중보건이 또는 군의관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편익을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에는 공중보건이든 군의관이든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젊은 시기에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속된 말로 하면 미쳤냐 그 가게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병들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 기간을 줄이면서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을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전역자도 생겨서 이젠 더더욱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게 희귀했는데 현역병 가는 게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예, 국방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현역 그 짧은 현역으로 대신 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에서 네. 현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그러게 사병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여하튼 그냥 방치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아요. 예. 현역병만 개선하다. 어쨌든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전공의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의료 분쟁 당시에 투쟁의 주력군이 전공의였는데, 근데 그 점도 사실은 상당한 이해할 만한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적은 의료 비용으로 아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의 그 뿌리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해소가 됐나요? 아니 또는 완화가 됐나요? 그 문제 의식은? 제가 사태 중반에 공중보건소라 복무를 시작해서 아직 현장 분위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전공의 대표님 계셔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지금 의료 현장 지키고 있는 13,000명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이실 수도 있는데 지난 갈등은 숫자의 문제가 아닌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결정 과정 때문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용한 의료 개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우려는 그것이 그 개혁 방향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포기일까봐 그게 저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냐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책 당사자인 저희 미래의 젊은 의사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젊은 그 청년 의사들이 어떤 거버넌스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조가 사실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청년 펠로우십 같은 것들을 모집한다는 것도 기사로 보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젊은 의사들이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사실 뭐 흔쾌히 즐겁다, 뭐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공감하는 건 아닐 게 분명하죠. 이 과정에서 동의, 포기 본인 표현대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저항이죠. 저항과 투쟁. 그리고 이 저항과 투쟁보다는 그래도 포기는 뭐 반쯤은 이제 용인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그 심정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다 100% 동의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상당 정도 이해관계 조정이나 아니면 존중하는 속에서의 대화 이런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앞으로 사실 우리가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메모로 좀 대체하고. 환자단체 한 분. 그래요? 그러면 환자단체, 환자단체 말씀하시고 할까요? 의료인만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혹시 하십시오. 환자를 네. 대표해서 네. 오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동주입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좀 짧게 그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암 환자들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상급병원에 입원을 못하고 바깥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뭐 환자방, 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런 쪽에서 계속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본인 부담으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 안에 일정 기간 동안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하는 동안만큼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2차 병원이 됐던 1차 병원이 됐던 그런 그 의료기관, 요양기관을 좀 연결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대부분 다 공급자들 이야기만 하여서 우리 환자들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이 보건교육에 대한 어떤 것을 제대로 좀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그 알아보니 초, 중, 고 때 그 보건교육이 19시간, 학기당 19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는 표준 교육 과정이 없고 여러 가지 중에 교육을 받고, 중고는 표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료 전달 체계라는 그 과목 과정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대부분 성병, 그다음에 전염병 이런 위주로 수업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의 수업 때문에, 입시 때문에 거의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지역 의료가 왜 지금 붕괴가 되어 있고 의료자는 어떻게 쓰는 게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소중한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혹시 우리 환자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복지부와 교육부하고 좀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러면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오늘 나는 이 분야를 대표해서 말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너무 많은데? 아니, 정말로 배제된 영역이다 나는 그런 분만. 이곳에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간호사분들 또, 아까 얘기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니면 응급의료센터 쪽도 계십니다. 거의 똑같은 얘기일 것 같고. 네. 또 어디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와 계시긴 합니다. 어떤 시민단체?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YWC 연합회 회장 조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그 귀한 자리에 초청돼서 귀한 말씀들 나누고 전체 국가가 우리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야 될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의정 대란 이후에 의료 소비자로서 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국가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환자협회에서 김성일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대다수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료인들에 해당되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방향성과 내용을 보게 된 것에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는 국가의 재정이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걸 펼쳐놓고 실제 이번에 혁신위에서 대단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의료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오늘 제안들을 주셨는데 그 제안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결과적으로 제3자인 건강보험에 저희가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게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5년 안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 안에서도 유능하게 발전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제 지속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각 정책의 하나하나에 대한 비용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국민이 알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 시민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까 한 가지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의료 비용을 만드는 수가를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행위수가제에서 가치 기반 의료수가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조용한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걸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자 바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모형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계속 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모자보건 고위험 산모군을 중심으로 한 아까 그 5급 3특 체제의 지역 거점병원, 책임병원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필수 의료 관련한 모든 질환들이 커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빨리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까 정경훈 복지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그 의료진들의 공급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규제를 풀고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협력 병원들의 당직 의사들이 순환 당직할 수 있도록 각 소속은 다르지만 거점 병원에 그 질환이 발생하면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빨리 바꿔주셔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이런 모임을 자주 좀 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나름 국민주권 정부의 기본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께도 많은 걸 알려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좀 강구하자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충분히 안 되는 거겠죠. 근데 특히 이제 의료 문제